안녕하세요. 미디어 바로 보기를 위한 미디어 읽기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디어 교육 강사 최지훈입니다. 전체 과정은 영상 제작 과정의 이해, 영상 언어와 문법의 이해, 콘티 작성의 이해와 실전 준비 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챕터 1. 영상 제작 과정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영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영상이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동영상은 한 장 한 장의 사진,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는 프레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프레임 수십, 수백, 수천 장이 연결되어 움직이는 영상이 되고 그 아래에 소리가 입혀져 있는 형태입니다. 즉, 그림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죠. TV 예능,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모두 저마다의 기획 의도를 효과적으로 담아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프리프로덕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촬영에 돌입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작품 기획, 구성, 시나리오 작성부터 시작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출연진 캐스팅, 촬영 스케줄 조정, 장소 섭외, 의상이랑 소품 준비와 같은 모든 것들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영상의 의도에 맞게 앞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계획한 대로 세팅하고 제대로 찍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영상을 찍는 것만큼이나 소리를 녹음하는 작업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촬영 중에 외부 소음이 잘못 녹음되면 해당 장면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단계, 포스트 프로덕션입니다. 편집 작업 위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찍은 영상들을 이어 붙이고 소리도 손보고 CG도 넣고 색보정도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과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은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을 통해 제작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영상의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과 비교해 본다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의미를 가진 글의 최소 단위는 낱말부터 시작합니다. 낱말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그게 모여서 문단이 되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전체 글이 되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은 샷이 모여서 씬이 되고, 씬이 모여서 시퀀스가 되고, 시퀀스가 모여서 스토리가 됩니다. 먼저 낱말의 역할을 하는 샷을 살펴보겠습니다. 샷은 컷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화면이 시작해서 다음 화면으로 바뀌기 직전까지 하나의 영상 클립을 의미합니다. 촬영의 예를 들면 녹화 버튼을 누르고 다시금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끄는 것까지, 그 결과로 촬영된 하나의 영상 파일이 샷, 다른 말로 컷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씬은 보통 장소가 바뀌거나 시간이 달라질 때 구별할 수 있는데요. A와 B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과 시소를 타고 놀았다 라는 문장, 즉 씬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놀이터 전체를 찍어주는 샷도 필요하고, 미끄럼틀을 찍은 샷, 시소를 찍은 샷, 즐거워하는 표정샷들을 이어붙여서 하나의 놀이터 씬을 만듭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하나의 샷들을 이어붙여서 전체를 설명하는 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씬들이 모여서 시퀀스가 되고, 이것들이 또 모여서 전체 영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씬에서는 제작자의 정확한 기획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씬들이 모여 맥락을 표현하는 시퀀스가 되고, 좀 더 복잡한 장편 이야기들은 시퀀스가 모여서 스토리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샷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샷을 끊어서 촬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글로 치면 한 낱말로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보자분들은 더더욱 샷을 세밀하게 나눠야 합니다. 만약 아까 놀이터 씬을 촬영할 때 하나의 샷으로만 전체 내용을 다 담는다면 한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나와야 합니다. 상황을 한 컷에 다 담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인물 한 명 한 명의 크기를 작게 할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아니라면 카메라가 모두를 찍으려고 바쁘게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닌다든지 당연히 화면이 지루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 초보자분들은 샷을 세밀하게 나눠 찍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언어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영상 언어는 말하지 않고도 영상으로 제작자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만들려면 요 최소 단위인 샷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샷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샷의 종류는 먼저 카메라 화면 안에 있는 피사체의 수에 따라 그리고 그 피사체의 크기에 따라 나눠집니다. 먼저 피사체의 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화면 안에 인물이 한 명이면 원샷, 두 명이면 투샷, 세 명이면 쓰리샷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4명 이상이면 일일이 세지 않고 그룹샷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보다 많은 셀 수 없는 수십 명이 등장할 때는 몹샷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피사체의 크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롱샷입니다.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가 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롱샷에서는 피사체가 아주 작게 보이는데요. 때문에 인물이 있는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배경을 위주로 보여주고자 할 때 많이 쓰는 샷입니다. 이보다 더 멀리서 예를 들어 드론이나 초고층에서 촬영하여 인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샷은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카메라와 인물을 조금 더 가깝게 위치시켜 볼게요. 아까보다는 훨씬 인물이 잘 보이죠? 인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면에 꽉 차게 나오는 샷을 풀샷이라고 합니다. 이 샷은 롱샷보다는 가깝지만 여전히 인물이 위치한 배경, 인물이 처한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줄 때 활용할 수 있는 샷입니다. 다음은 니샷입니다. 카메라가 인물의 무릎까지 보여주는데요. 방 안처럼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여러 인물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샷입니다. 다음은 웨이스트 샷입니다. 인물의 허리까지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인물의 행동과 입모양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샷은 특정 인물의 손동작과 대사를 보여줄 때 많이 씁니다. 다음은 바스트 샷입니다. 인물의 가슴까지 보여주네요. 이제 얼굴이 훨씬 가까이 보이면서 인물의 표정과 대사가 또렷하죠? 주로 인물 간 대화하는 씬, 인터뷰 영상이나 뉴스 같은 곳에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인물의 표정을 가까이서 담아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피사체의 감정을 조금 더 잘 느끼고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스트 샷을 활용한 하나의 예, 오버 더 숄더 샷이 있습니다. 인물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찍는 피사체에 상대의 어깨가 살짝 걸치는 샷입니다. 카메라가 찍고 있는 이 인물과 대화하고 있는 다른 인물이 있어요 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음은 클로즈업입니다. 이렇게 인물을 극단적으로 가까이서 찍어 표정을 드러내는 만큼 직접적으로 관객들에게 인물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우선 표정과 대사에서 인물의 연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 클로즈업 샷 앞 뒤에 어떤 샷들이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영상 전체의 뉘앙스가 좌우되기 때문에 연출 역시 중요하죠. 한편 이 클로즈업은 인물뿐만 아니라 영상의 전개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소품 같은 물건들에도 쓸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영상에서 어떤 물건을 길게 그리고 크게 보여준다면 그건 중요한 물건인 겁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의 구도와 관련된 영상 언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는 사람이 화면을 답답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화면 안에 적절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룸이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세 가지 룸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헤드룸. 보시는 것처럼 머리 위에 공간이 너무 적거나 혹은 많으면 보는 사람이 답답함을 느끼겠죠. 화면 위에서부터 인물의 머리 위까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자연스러운 샷이 됩니다. 다음은 루킹룸입니다. 화면 안에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 쪽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주어야 자연스럽죠. 간혹 인물이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루킹룸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인물의 시선 앞쪽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드룸입니다. 앞서 두 가지랑 같은 맥락인데요. 만약 화면 안에 인물이 움직이고 있다면 인물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 앞쪽의 공간을 조금 더 주셔야 합니다. 인물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카메라가 쓱 따라가도 좋겠죠. 그런데 여길 보세요. 만약에 카메라가 인물을 따라가지 않고 뒷공간을 남겨두면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화면 안에 주된 피사체가 화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카메라가 다른 걸 비추고 있다면 어떤 중요한 인물이 화면 안으로 새롭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화면 안에 그 인물만큼 중요한 어떤 사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 구도를 잡을 때는 3분할 구도를 활용하면 훨씬 수월한데요. 이렇게 화면을 3등분 했을 때 위쪽 가로선에 피사체의 눈을 위치시켜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헤드룸이 확보가 됩니다. 인물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세로선에 인물의 몸을 위치시켜주면 인물이 보는 앞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리드룸도 마찬가지로 인물이 움직이는 방향 앞으로 3분의 2 정도의 공간을 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캠코더와 스마트폰에서도 안내선, 안내격자라는 이름으로 해당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의 구도, 앵글에 따른 영상 문법입니다. 카메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피사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촬영을 하는 카메라의 위치는 피사체의 눈높이입니다. 아이 레벨이라고도 합니다. 뉴스처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찍는 사람의 높이가 아닌 피사체의 눈높이에서 촬영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 앵글, 다른 말로 부감입니다. 피사체보다 위에 카메라를 위치시키면 인물이 훨씬 왜소하고 귀엽게 보이겠죠? 작아 보입니다. 두 번째, 그 반대인 로우 앵글, 안각입니다. 아래에서 찍으면 인물이 훨씬 커 보이겠죠? 위대하고 웅장해 보여요. 키도 훨씬 커 보이고요. 역사적으로는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선전 영화를 찍을 때 이 안각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실제 키가 작은 편이었던 히틀러를 위대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사선 앵글이 있습니다. 보통 영화나 TV 방송에서 잘 쓰지는 않지만 카메라의 수평을 일부러 맞추지 않고 사선으로 빗뚤게 찍어 불안한 상황이나 심리를 드러낼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촬영을 위한 영상 문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촬영을 할 때 기본은 삼각대라는 장비에 카메라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면에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극작품에서 화면 안 피사체의 불안한 감정을 드러낼 때 핸드헬드라고 손으로 직접 카메라를 잡고 화면에 미세한 움직임을 주는 기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도하거나 숙련된 촬영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영상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으니 자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켰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요. 촬영을 위한 영상 문법, 카메라 워킹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닝입니다. 카메라가 한 지점에 고정된 상태에서
방향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황량한 들판이나 수평선 같은 것을 쭉 보여줄 때, 또 길게 늘어선 줄을 한 화면 안에 담을 수 없을 때,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전체의 이미지를 한 컷 안에 보여주는 겁니다. 카메라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좌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우펜이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틸팅입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화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위로 움직이면 틸트 업, 아래로 움직이면 틸트 다운이 되는데요. 틸트는 어떨 때 쓸까요? 뉴스 자료화면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걸 보셨을 겁니다. 막 법원이나 경찰청 같은 건물, 높은 빌딩을 아래에서 위로 훑으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는 예쁘고 잘생긴 주인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쓱 훑어준다든지 할 때도 쓰곤 합니다. 다음은 줌인, 줌아웃입니다. 이건 삼각대는 고정된 채로 카메라 안에 줌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법입니다. 전체 상황 안에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처음 영상 언어에서 말했듯이 한 번의 샷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하면 촌스러운 화면이 됩니다. 영상 초보인 우리들은 되도록 컷을 나눠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세련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패닝, 틸트, 줌 같은 기법들은 다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카메라 앵글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법과 비슷한 움직임을 카메라를 직접 움직여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달리라는 기법인데요. 카메라 삼각대 밑에 바퀴를 단다든지 혹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기찻길처럼 생긴 레일 위에 카메라를 올려서 촬영합니다. 줌과 달리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죠. 다섯 번째, 붐업, 붐다운입니다. 카메라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점은 틸팅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카메라와 삼각대의 고정부의 이동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틸팅은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고개만 위아래로 까딱이는 것이라면 붐업, 붐다운은 카메라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 촬영된 예시 화면으로 그 차이점을 살펴보시죠. 이렇게 오늘은 영상 제작 과정, 영상의 구성 요소, 영상 언어와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영상은 움직이는 사진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의 단계를 거친다. 두 번째, 영상은 그 자체로 언어이다. 때문에 글을 쓰는 것처럼 영상도 최소 단위인 여러 샷들을 조합해서 씬, 시퀀스, 스토리를 만들어 제작자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해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샷들을 찍을 때는 카메라의 위치, 또 카메라의 움직임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 자, 지금 이렇게 자료화면이랑 제가 드리는 말씀만 듣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실제 촬영에서 컷들을 어떻게 찍는지는 챕터 3, 촬영 실전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챕터 2, 다음 이 시간에는 촬영을 위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스토리보드 작성법에 대한 설명과 컷 연결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